폴란드 공군의 자존심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20년 경력의 나토 최우수 파일럿이 한국행 명령을 받았죠. 그는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왜 하필 저보고 가라는 겁니까? 회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가족들마저 고개를 저었어요. 그에게 한국은 단지 K-팝과 전자제품의 나라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모든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과 치밀한 훈련, 그리고 믿기 힘든 실력 앞에서 그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했던 남자의 인생이 어떻게 뒤바뀌었을까요? 지금부터 한 조종사의 굴욕과 깨달음의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야누시 노바크, 폴란드 공군 소령입니다. 나토 최우수 조종사 출신이죠. 20년간 유럽 하늘을 지켜온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4년 어느 날 제 인생을 뒤바꿀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노바크 소령, 한국 공군 훈련 프로그램 파견 명령입니다.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이라고요? 삼성 갤럭시나 만드는 그 나라에서 전투기를 가르친다는 겁니까?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죠. 주먹을 꽉 쥐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대령님, 이건 모독입니다. 우리 폴란드 공군이 누군데요? 2차 대전 때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독일 루프트바페를 박살낸 영웅들의 후예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런 우리가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뭘 배운다는 겁니까? 한국이 우리한테 뭘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김치 담그는 법입니까? K-팝 춤추는 법입니까? 대령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었거든요. 동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에기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죠. 야누시, 그냥 아시아 관광이라고 생각해. 김치나 실컷 먹고 와. 토마시도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한국 공군이라니 우스운 일이야. 우리 미그 29 조종사들이 뭘 배우겠어.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내 카타지나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크게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정말 말도 안 되네요. 김치 냄새 나는 나라에서 뭘 배우겠어요? 그냥 빨리 다녀와요. 11살 아들 미하우도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왜 미국이나 독일이 아니라 한국이에요?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제 가슴이 쓰렸어요. 가족들까지 저를 동정하는 눈으로 바라보니까요. 나토 최고 파일럿 중 한 명인 제가 왜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는 건가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이건 분명히 제 커리어에 오점을 남길 거야. 한국 같은 후진국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기록이 남으면 앞으로 어떻게 동료들 얼굴을 보겠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한국 공군이라니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야.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마지못해 짐을 쌌죠. 군복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투덜거렸어요. 2차 대전 영웅들이 만든 폴란드 공군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화가 나 있었어요.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간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정하는 눈으로 봐요. 정말 굴욕적이에요. 그때만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곧 인생 최대의 충격과 깨달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제 오만함과 편견이 산산조각날 운명이었다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12시간의 지루한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계단을 내려서는 순간부터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세계 각국을 다니며 수십 개의 공항을 경험했어요. 파리 샤를드골, 런던 히드로, 프랑크푸르트, 뉴욕 케네디,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까지 말이죠. 그런데 인천공항은 제가 경험한 모든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일단 청결함에 기겁했어요.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거렸습니다. 어디 하나 먼지 한 톨 보이지 않았어요. 바르샤바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됐죠. 우리 공항은 항상 지저분하고 냄새도 났거든요. 더 놀라운 건 시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변기 뚜껑이 저절로 열렸어요. 물도 자동으로 나오고 심지어 은은한 음악까지 흘러나왔습니다. 휴지도 고급스럽더군요. 이게 정말 아시아 공항이야? 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입국 심사장으로 향했는데 줄이 엄청 길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역시 후진국답게 비효율적이겠군. 그런데 웬걸 줄이 신기하게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입국 심사관이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폴란드에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발음도 완벽했죠. 서류 처리도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바르샤바 공항에서는 항상 서류 하나 처리하는데도 한참 걸렸는데 말이에요. 짐 찾는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부드럽게 돌아가고 제 짐이 상처 하나 없이 깔끔하게 나왔어요. 유럽 공항에서는 늘 짐이 찌그러져서 나오곤 했는데요. 진짜 충격은 교통 연결이었습니다. 공항 철도가 있다는 것부터가 신기했어요. 폴란드에는 그런 시설이 없거든요. 열차에 올라타자 더욱 놀랐습니다. 정시성이 완벽했어요. 시간표대로 정확히 출발하고 도착했죠. 차량도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진동도 거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고속도로 풍경도 압권이었습니다. 차선이 완벽하게 그어져 있고 교통체계가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신호등도 첨단 시스템이더군요. 서울로 향하는 KTX에 탔을 때는 정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데 테이블 위에 물컵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유럽의 고속열차들과는 차원이 다른 안정성이었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도 인상적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도시들, 첨단 건물들, 질서정연한 도로망들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잠깐, 이건 뭔가 잘못됐어. 제가 알던 한국과 완전히 달라요. 이 정도 인프라면 유럽 선진국보다 오히려 앞서는 거 아닌가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했는데 직원의 서비스도 완벽했습니다. 영어는 물론이고 심지어 간단한 폴란드어 인사말까지 하더군요. 방으로 올라가서 창밖을 내다봤을 때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한강이 반짝거리고 고층 빌딩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어디서나 첨단 기술의 흔적들이 보였죠. 이게 정말 제가 무시했던 그 나라가 맞나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아. 공항부터 교통, 도시 인프라까지 모든 게 예상과 달라도 너무 달라요. 혹시 제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겉모습일 뿐이야. 진짜 실력은 공군 훈련장에서 드러날 거야. 그때 가서 실망하게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군 차량이 호텔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운전병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소령님, 제1전투비행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차창 밖 풍경을 보며 이동했는데 농촌 지역까지도 도로가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더군요. 폴란드 시골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1시간 정도 달려서 공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기지 정문부터가 인상적이었어요. 경비가 삼엄하면서도 시설이 현대적이었죠. 신분 확인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지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놀랐어요. 활주로가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경납고들도 최신식이었습니다. 폴란드 기지와는 비교가 안 됐죠. 교관 조종사 박대위가 저를 맞았습니다. 노바크 소령님, 환영합니다. 앞으로 한 달간 함께 훈련하겠습니다. 예의 바르면서도 군인다운 당당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우습게 여겼습니다. 아시아 조종사가 나토 베테랑한테 뭘 가르치겠어? 첫 번째 목적지는 시뮬레이터 센터였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 입이 떡 벌어졌어요. T-50 고등훈련기 시뮬레이터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규모와 정교함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 시뮬레이터는 실전의 97%를 구현합니다. 박대위의 설명을 들으며 시뮬레이터에 앉았어요. 조종석이 실제 전투기와 똑같았습니다. 계기판, 조종관, 모든 버튼의 위치까지 완벽했죠.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자 정말 깜짝 놀랐어요. 비주얼이 실제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중력 가속도, 진동, 소음까지 완벽하게 재현되었어요. 나토에서 훈련받을 때 사용했던 시뮬레이터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엔진 화재 상황입니다.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어요.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왔죠. 저는 당황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계속 복잡해졌어요. 유압 시스템 이상, 레이더 고장, 연료 부족, 한 번에 여러 가지 비상 상황이 터졌습니다. 이건 정말 고난도 훈련이었어요. 나토에서도 이 정도로 복합적인 시나리오는 별로 없었거든요. 간신히 비상 착륙에 성공했는데 박대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치고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연료 관리와 우선순위 판단에서 개선할 점이 있네요. 제가 실수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냈어요. 게다가 대안까지 제시했죠. 이론적 배경도 탄탄했습니다. 다음은 편대 비행 시뮬레이션이었어요. 4대의 항공기가 함께 비행하는 상황이었죠. 제가 편대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목표물 발견, 공격 준비, 상황이 빠르게 전개됐어요. 적기들이 나타나고 지대공 미사일까지 날아왔습니다. 정말 실전 같은 긴박감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내린 명령이 다른 편대원들과 호흡이 안 맞았어요. 개인 플레이에 익숙한 저와 달리 한국 조종사들은
완벽한 팀워크를 추구했거든요. 결국 임무에 실패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나자 박대위가 설명했어요. 소령님, 개인 실력은 뛰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인 영웅이 아닌 팀으로 싸웁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나토에서는 개인의 역량을 중시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T-50을 구경했어요. 경납고에 들어서자 아름다운 전투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도장도 깔끔하고 정비 상태도 완벽했어요. 정비사들이 꼼꼼하게 점검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볼트 하나까지 세심하게 확인했죠. 이 정도 수준이면 유럽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겠더군요. 기지를 둘러보며 더욱 놀랐어요. 모든 시설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청결했습니다. 조종사들의 훈련 강도도 상상 이상이었어요. 새벽 5시부터 체력 단련, 오전에는 이론 교육, 오후에는 실습 훈련이 계속됐습니다. 저녁에도 시뮬레이터 훈련이 이어졌죠. 우리는 365일 훈련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아요. 한 조종사의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이 정도 강도면 나토 최고 수준을 넘어서는 거 아닌가요? 그날 밤 숙소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아.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시설도 시스템도 사람들의 마음가짐도 모든 게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전 비행은 해보지 않았어요. 진짜 실력은 하늘에서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죠. 과연 한국 조종사들이 실제로도 이 정도 수준일까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기상나팔 소리에 잠이 깼어요. 폴란드에서는 6시에 일어났는데 1시간이나 빨랐죠. 조종사들이 모두 운동복을 입고 나와 있었습니다. 구보 훈련부터 시작이었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뛰는 줄 알았는데 속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10km를 쉬지 않고 달렸어요. 제가 숨이 차서 뒤처지는데도 한국 조종사들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심지어 뛰면서 군가까지 부르더군요. 정말 대단하네요. 옆에서 함께 뛰던 김중희에게 말했더니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우리는 저기 바로 휴전선 너머에 있거든요. 그 말에 섬뜩함을 느꼈어요. 폴란드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구나. 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긴장감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였죠. 아침 식사 후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가자 젊은 조종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오늘은 공중전투 기동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교관이 설명을 시작했는데 이론적 배경이 탄탄했어요. 물리학, 공기역학까지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나토에서 받은 교육과 비교해도 수준이 높았죠. 더 놀라운 건 조종사들의 학력이었습니다. 대부분 공군사관학교나 한국항공대학교 등 명문대 출신이었어요. 이론과 실무를 모두 갖춘 인재들이었죠. 저희는 사명감으로 여기 있습니다. 한 조종사가 말했어요.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 진실한 눈빛에서 뭔가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유럽 조종사들과는 다른 간절함이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조종사들의 일상이 궁금했거든요. 보통 몇 시에 퇴근하세요? 퇴근이요? 훈련이 끝나면 체력 단련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터 추가 훈련해요. 집에 가면 보통 밤 10시쯤 되죠. 놀라웠습니다. 하루 17시간을 기지에서 보내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불만 하나 없이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제가 물었더니 박대위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북한이 바로 위에 있어요. 우리가 방심하면 국민들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최고가 되어야 해요. 그 절박함이 전해졌어요.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라 집단 방위 체계가 있지만 한국은 스스로 지켜야 했거든요. 오후 이론 수업에서 더욱 놀랐습니다. 조종사들이 질문을 정말 많이 했어요. 교과서에 없는 내용까지 파고들었죠. 만약 레이더가 교란당한 상태에서 적기와 조우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엔진 출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상황에서 최적의 회피 기동은 뭔가요? 실전을 가정한 질문들이었어요. 이론과 실무를 연결해서 생각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저녁 시간에도 훈련이 계속됐어요.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야간 비행 훈련이었죠. 한국 조종사들은 피곤한 기색 없이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출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중희가 말했어요. 새벽에도 폭풍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든 임무를 수행해야 해요. 그 각오가 대단했습니다. 개인의 편의보다 임무를 우선시하는 마음가짐이었어요. 밤 10시가 되어서야 훈련이 끝났습니다. 조종사들이 숙소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들의 실력이 뛰어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최신 장비, 그리고 무엇보다 절박한 현실 인식이 결합된 결과였어요. 개인 영웅주의보다는 팀워크와 국가에 대한 사명감을 중시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 조종사들의 수준이 생각보다 훨씬 높아요. 이론적 지식, 실무 능력, 정신력까지 모든 면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문이 남았어요. 실제 비행에서는 어떨까요? 시뮬레이터와 이론은 좋지만 진짜 하늘에서의 실력은 다를 수도 있거든요. 내일은 드디어 실전 비행 훈련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실전 비행 훈련 날이 왔습니다. 새벽 5시부터 브리핑이 시작됐어요. 오늘은 FA-50 경공격기를 타고 기본 비행 훈련을 받기로 했습니다. 경납고에서 FA-50을 처음 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에서 독자 개발한 기체라고 했는데 외관부터가 인상적이었어요. 이 항공기의 가격은 미국 기체의 절반 수준이지만 성능은 동급입니다. 박대위의 설명을 들으며 조종석에 앉았어요. 계기판 배치가 정말 직관적이었습니다. 버튼들의 위치도 조종사 편의를 고려해서 설계되었더군요. 엔진을 켜자 부드러운 진동이 전해졌어요. 유럽에서 타던 기체들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소음 차단 기술이 뛰어났죠. 활주로로 나가서 이륙 준비를 했습니다.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가 떨어졌어요. 스로틀을 밀어 올리자 강력한 추진력이 느껴졌습니다.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가속력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미국이나 유럽 기체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자 더욱 놀랐어요. 기동성이 환상적이었습니다. 조종관을 살짝만 움직여도 민감하게 반응했죠. 안정성도 뛰어났고요. 소령님, 편대 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무전기로 박대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세대의 항공기가 저와 함께 편대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국 조종사들의 편대 비행 실력이 정말 경이로웠거든요. 기체 간격이 정확히 10m를 유지했어요. 1cm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고도 변화, 방향 전환, 모든 기동이 칼같이 정확했죠. 좌회전합니다. 명령이 떨어지자 4대의 항공기가 동시에 움직였어요.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나토 훈련에서도 본 적 없는 수준이었어요. 제가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플레이에 익숙한 저로서는 이런 정밀한 팀워크를 따라가기 어려웠거든요. 소령님, 속도를 맞춰주세요. 박대위가 부드럽게 지적했어요. 제가 혼자 다른 리듬으로 비행하고 있었던 거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조종사들의 호흡을 맞추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0.1초의 타이밍까지 계산해서 움직이더군요. 다음은 공중전투 기동 훈련이었습니다. 가상의 적기를 상대로 하는 모의 전투였어요. 적기 발견, 공격을 시작합니다. 상황이 빠르게 전개됐어요. 제가 먼저 공격을 시도했는데 상대방이 순식간에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역공격이 들어왔죠. 미사일 로곤, 경고음이 울렸어요. 제가 격추당한 거였습니다. 첫 번째 교전에서 완패했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나토 최우수 조종사가 이렇게 쉽게 당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두 번째 교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의 기동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교묘했어요.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하면서도 에너지 관리까지 완벽했죠. 세 번째, 네 번째도 연속 패배였습니다. 제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소령님, 개인 실력은 뛰어하지만 실전 감각이 부족하네요. 박대위가 차분하게 분석해 주었습니다. 전투는 개인 기량만으로는 안 됩니다. 상황 판단과 팀워크가 더 중요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제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오후에는 지상 공격 훈련을 했습니다.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훈련이었어요. 한국 조종사들의 정밀도가 놀라웠습니다. 1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켰어요. 오차 범위가 1m도 안 됐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 있어요? 제가 물었더니 김중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매일 연습하니까요. 실전에서는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거든요. 그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기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려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저녁 디브리핑 시간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오늘 저와 모의 전투를 했던 조종사가 경력 5년 차였다는 거예요. 5년 차가 20년 차인 저를 이겼다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매일이 실전 훈련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거든요. 박대위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됐어요. 절박한 현실이 만들어낸 실력이었구나. 그날 밤 숙소에서 곰곰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어요. 기술력, 시설, 조종사 실력까지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FA-50의 성능에 감탄했어요. 가격은 절반인데 성능은 동급 최고였죠.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조종사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개인의 명예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한국은 후진국이 아니라 항공 강국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유럽보다 더 앞서 있었어요. 주말이 되자 한국 조종사들이 제안했습니다. 소령님, 한국 구경 좀 하시죠. 서울 시내 구경시켜 드릴게요. 솔직히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시아 도시가 유럽만큼 매력적일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놀라고 있으니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김중희가 운전해서 서울로 갔는데 고속도로 품질에 또 한 번 놀랐어요. 포장 상태가 완벽했고 교통체계도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KTX 타보세요. 정말 빨라요. 고속철도역에 도착했는데 시설이 공항 수준이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죠. 기차에 올라타자 더욱 감탄했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데 진동이 거의 없었어요. 프랑스 테제베나 독일 아이체에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좌석도 편안하고 서비스도 완벽했죠. 이게 정말 아시아 기술인가요? 제가 중얼거리자 김중희가 웃었어요. 한국 기술입니다. 우리가 직접 만든 거예요.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럴만도 했죠. 이 정도 기술력이면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을 테니까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탔는데 또 놀랐습니다. 정시성이 완벽했어요. 1분 단위로 정확히 도착했죠. 청결도도 유럽 못지않았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해요. 김중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았어요. 바르샤바 지하철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첫 번째 목적지는 전쟁기념관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이해해야 공군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기념관에 들어서자 숙연해졌어요. 한국 전쟁 전시관에서 흑백 사진들을 보며 충격받았습니다. 불과 70년 전까지만 해도 폐허였던 나라구나.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겪은 일들이에요. 김중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발전했죠. 베트남 전쟁 참전 기록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미군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견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야외 전시장에서 실제 전투기들을 봤는데 F4 팬텀부터 최신 KF-16까지 다양했어요. 한국 공군의 발전사가 한눈에 보였죠. 70년 만에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제가 물었더니 김중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점심시간에 삼계탕을 먹었는데 맛이 정말 좋았어요. 건강한 맛이었죠.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건강한지 알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경복궁을 구경했어요. 500년 된 궁궐이라고 했는데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유럽 궁전과는 다른 동양적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한국 문화는 공동체를 중시해요.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개인보다는 전체를 생각하는 문화죠. 그 말이 이해됐어요. 한국 조종사들이 보여준 팀워크의 배경이 바로 이런 문화였구나. 저녁에는 남산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저기 북쪽이 북한이에요. 김중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휴전선 너머는 깜깜했어요. 남쪽은 불빛으로 가득한데 북쪽은 완전히 어둠이었죠. 그 대비가 충격적이었어요.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분단의 현실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해요. 김중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 어둠이 내려오지 않도록 지켜야 하거든요. 그제서야 한국 조종사들의 절박함을 이해했어요. 이들에게는 훈련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던 거죠. 밤에 소주를 마셨는데 처음 맛보는 술이었어요. 도수는 낮지만 깔끔한 맛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아요. 박대위가 말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려고 노력하죠. 그 불굴의 정신력에 감동했어요. 절망적인 상황을 오히려 발전의 동력으로 바꾸는 민족성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곰곰 생각해봤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70년 만에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저력이 놀라웠어요.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을 알 것 같았습니다. 공동체 의식, 불굴의 정신력,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개발 의지, 이런 것들이 한국을 만든 거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배울 점이 정말 많은 나라였어요. 훈련 막바지에 들어서자 최종 평가가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종합하는 실전 시험이었어요. 첫 번째 과목은 단독 비행이었습니다. 복잡한 기상 조건에서 목표 지점까지 정확히 도달하는 시험이었죠. 구름이 많고 바람도 강했어요. FA-50에 올라타서 이륙했습니다. 한 달 동안 훈련받은 실력을 발휘할 때였어요. 기체와 제가 하나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복잡한 항로를 따라 비행했는데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식 비행 기법을 체득한 덕분에
훨씬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목표 지점에 정확히 도달했을 때 관제탑에서 축하 메시지가 왔어요. 완벽한 비행이었습니다. 시간 오차 10초, 위치 오차 50m 이내네요. 기뻤습니다. 한국식 훈련의 효과를 직접 느낄 수 있었거든요. 두 번째는 편대 비행 시험이었어요. 4대의 항공기가 함께 복잡한 기동을 수행하는 과목이었습니다. 제가 편대장 역할을 맡았죠. 편대 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명령에 따라 4대의 기체가 움직였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호흡이었습니다. 팀워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거든요. 좌회전, 우회전, 고도 상승, 하강까지 모든 기동이 완벽했어요.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나토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체감이었죠. 훌륭합니다. 완벽한 편대 비행이네요. 박대위의 칭찬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세 번째는 공중전투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가상의 적기와 실전 같은 교전을 벌이는 시험이었어요. 한 달 전에 연달아 패배했던 그 시험 말이죠. 이번에는 달랐어요. 상대방의 기동을 예측할 수 있었고 에너지 관리도 완벽했습니다. 무엇보다 냉정한 판단력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교전에서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연속 승리였어요. 제 실력이 이렇게 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단하네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상대방 조종사가 감탄했습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다고 하더군요. 마지막은 지상 공격 시험이었어요. 1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과목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죠. 목표물이 보였어요. 작은 점 같았지만 정확히 조준했습니다. 한국식 조준 기법을 활용해서 바람의 영향까지 계산했죠.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궤적이 완벽했어요.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했을 때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명중, 오차 범위 3m, 최고 점수였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 몰랐습니다. 모든 시험이 끝나고 결과 발표가 있었어요. 제 점수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노바크 소령, 종합점수 98점, 외국인 훈련생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국 조종사들이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수료식 날이 왔습니다. 공군 장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식 행사였어요. 제가 대표로 소감을 말하게 됐습니다.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한 달 동안의 경험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달 전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후진국에서 뭘 배우겠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강국이었습니다. 기술력,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조종사들의 실력과 정신력이 경이로웠어요. 박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비행기술뿐만 아니라 인생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개인보다 팀을 생각하는 마음,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 그리고 조국에 대한 사명감까지요. 한국 조종사들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진정한 전우로 생각해요.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수료증을 받을 때 공군 장성이 말씀하셨습니다. 노바크 소령님은 이제 한국 공군의 명예회원입니다. 언제든 환영해요.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어요. 한 달 전 모독이라고 생각했던 훈련이 제 인생 최고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폴란드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한 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거든요.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하니 동료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말액이 비꼬는 듯이 물었어요. 어때? 김치 맛있었어? 예전 같았으면 화가 났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였어.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정말 많았어. 동료들 표정이 의아해졌어요. 제가 이렇게 진지할 줄 몰랐거든요. 다음 날 공군 본부에서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훈련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회의실에 장성들과 동료 조종사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공군 훈련 프로그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시작했어요. 시설, 장비, 교육 시스템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술렁거림이 일었어요. 예상과 다른 보고였거든요. 특히 T-50 고등훈련기와 FA-50 경공격기의 성능은 경이로웠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기체들인데 가격 대비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연료 효율성, 기동성, 정비성까지 모든 지표에서 우수했다고 보고했어요. 그리고 조종사들의 실력도 놀라웠습니다. 개인 기량도 뛰어나지만 무엇보다 팀워크가 완벽했어요. 제가 경험한 편대 비행의 수준을 설명했습니다. 나토에서도 본 적 없는 정밀함이었다고 강조했죠. 우리도 한국식 훈련 방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했어요. 시뮬레이터 활용도 증대,
팀워크 중심의 편대 훈련, 실전적 상황 훈련 강화 등이었죠. 또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들로부터 배울 게 정말 많아요. 보고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모두들 믿기 어려운 표정이었어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 싶었던 거죠. 몇 주 후 변화가 시작됐어요. 공군 본부에서 한국식 훈련 방법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시뮬레이터 훈련 시간도 늘리고 팀워크 중심의 편대 비행도 강화했죠. 동료들의 인식도 달라졌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워했지만 새로운 훈련 방법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면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누시 말이 맞았어. 한국식 방법이 정말 효과적이야. 마렉도 인정했어요. 편대 비행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거든요. 하지만 저는 뭔가 허전했어요. 폴란드에 있으면서도 자꾸 한국 생각이 났습니다. 그곳에서 느꼈던 열정과 사명감이 그리웠어요. 어느 날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카타지나 한국으로 이민 가는 게 어떨까?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제 진심을 털어놨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감동, 그들의 기술력과 정신력, 그리고 함께 일하고 싶다는 열망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우리 미하우에게도 더 좋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거야. 아내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그렇게 확신한다면 한번 시도해봐요. 하지만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 그날부터 한국 이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어 공부부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한국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며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이력서를 보냈어요. 나토 최우수 조종사 경력과 한국 공군 훈련 수료 경험을 어필했죠. 몇 주 후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면접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화상 면접을 보게 됐어요.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를 하니 면접관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왜 한국에서 일하고 싶으신가요? 한국의 기술력과 항공산업의 미래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 경험이 한국 항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해요. 진심을 담아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의 일원이 되고 싶어요. 면접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이민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비자 준비, 집 정리, 아이 학교 전학 준비까지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설렜어요. 마지막 근무일에 동료들이 작별 인사를 해줬습니다. 마렉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야누시, 내가 한국에서 배운 걸 우리에게도 많이 가르쳐줘서 고마워. 한국에서도 잘해. 토마시도 박수를 쳤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지만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어. 한국에서 성공하길 바라. 정말 뭉클했어요. 편견을 깨고 새로운 인식을 심어준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2025년 봄, 드디어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을 잊을 수 없어요.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김포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로 첫 출근을 했어요. 노바크 씨 환영합니다.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FA50 개발팀에 배치됐는데 정말 꿈 같았어요. 제가 감탄했던 그 항공기를 직접 개발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 거죠. 업무는 주로 해외 수출용 항공기의 성능 개선이었어요. 유럽 조종사 경험을 살려서 실사용자 관점의 피드백을 제공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개선하면 조종사들이 더 편하게 느낄 거예요. 제 의견이 실제 설계에 반영되는 걸 보니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유럽의 실무 경험이 더해져서 더욱 완성도 높은 제품이 나오고 있었어요.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처음엔 언어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소통이 수월해졌어요. 노바크 씨 덕분에 유럽 시장 진출이 더 쉬워졌어요. 팀장이 고마워했습니다. 유럽 공군의 요구사항과 인증 절차를 잘 알고 있으니까 도움이 됐던 거죠. 1년 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정말 기념비적인 날이었어요. 이제 진짜 한국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미하우도 한국 생활에 잘 적응했어요.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한국어도 금세 늘었죠. 태권도도 배우고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빠, 한국 와서 정말 좋아요. 아이의 밝은 표정을 보니 이민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어느 주말, 가족과 함께 남산에 올라갔습니다. 1년 전 처음 올라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관광객이었는데 이제는 이곳의 주민이 되었죠.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제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여보, 후회하지 않아요? 아내가 물었어요. 전혀요. 이곳에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 같아요. 진심이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줬습니다.
북쪽을 바라보니 여전히 어두웠어요. 하지만 남쪽의 불빛은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불빛의 일부가 된 거죠. 대한민국은 정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제 결론이었어요. 70년 만에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후진국에서 기술 강국으로 도약한 나라. 그 저력이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제 역할도 분명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과 폴란드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두 나라가 서로 배우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우는 거죠. 남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자고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단순히 좋은 직장이나 안정적인 생활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 편견 없이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온 오만한 조종사가 한국에서 겸손한 학생이 되고 마침내 두 나라를 잇는 가교가 된 이야기. 이것이 바로 제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생각해요. 오늘도 한국의 기술력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만나는 외국인들에게도 한국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한국은 저에게 단순히 새로운 거주지가 아니라 새로운 조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나라의 꿈과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자랑스러운 구성원이 되었어요.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한때 한국을 무시했던 그는 결국 이 나라를 새로운 조국으로 선택했습니다. FA50의 성능, 한국 공군의 절박함,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저력이 그의 마음을 바꾼 거죠. 70년 만에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기적 같은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는 한국과 폴란드를 잇는 다리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편견을 깨고 열린 마음으로 본 세상은 이렇게 놀라운 법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감동적이지 않으셨습니까?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